창밖엔 새벽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립니다. 70평생, 내 무릎은 기상청보다 정확하네요. 시큰거리는 통증을 누르며 일어난 시각은 새벽 5시. 남들은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내 인생의 시계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쌀을 씻는 차가운 물줄기가 손끝을 타고 흐릅니다. 이 고통도, 이 향기도 이제는 내 살갗처럼 익숙합니다. 아니, 국이 왜 이렇게 짜? 당신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아침 식탁, 남편 만수의 호통이 집안 공기를 찢어발깁니다. 40년을 들어온 소리인데도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국그릇을 뺏어들며 혀를 차는 그 사람의 얼굴에는 60 후반의 중후함 대신 오만함만 가득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다며 집에서도 대장 노릇을 하는 저 사람. 내게 저 사람은 하늘이었고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 아래 내가 숨 쉴 구멍은 없었죠. 식사가 끝나면 전쟁 같은 설거지가 이어집니다. 남편이 남긴 국물에 밥을 말아 서둘러 입에 넣습니다. 자식들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금쪽같이 키운 아들 지훈이는 거실 소파에 누워 엄마, 내 와이셔츠 다려놨어? 라며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며느리 혜진이는 한술 더 떠서 아이들 학원비가 모자란다며 은근슬쩍 4명이의 작은 빌라를 넘봅니다. 내 노후를 걱정해주는 이는 이 집안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을 봐오던 길에 나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집 앞 카페 창가,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파한대소하는 남편 만수 씨의 모습.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사람. 내 앞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 표정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시장 가방을 든 내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비닐봉지 속 갈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던지더군요. 당신처럼 냄새나고 답답한 노인네랑은 더는 못 살겠어. 이 집 내 명이니까 당장 나가. 그 말은 칼이 되어 내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40년 세월, 이 집 구석구석 내 손때와 눈물이 묻어 있는데 이제는 냄새나는 노인이라며 버려지는 겁니다. 밤새 부엌 바닥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꺼느꼈습니다. 순임아,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니? 라는 질문이 어둠 속에서 나를 비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먼지 쌓인 벽장 깊숙한 곳,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남기신 낡은 괴짝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것은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낡은 괴짝. 순임아,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열어보렴 하시던 그 말씀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풀자 쿰쿰한 종이 냄새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빛바랜 서류 뭉치와 낡은 인감도장,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쓰셨던 작은 수첩 하나.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에서 작은 정미소를 하셨던 평범한 분인 줄 알았던 아버지는 사실 서울 근교의 금싸라기 땅들을 소유했던 큰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름, 박만수. 내 남편의 이름이 아니라 시아버님의 함자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업의 실패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우리 아버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던 겁니다. 아버지는 친구라는 이유로 담보를 서주시고 땅까지 빌려주셨죠. 하지만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자 시아버지는 모든 서류를 조작해 소유권을 가로챘습니다. 심지어 나를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인 것조차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인 회사 지분 40%를
영원히 은폐하기 위한 추악한 계략이었습니다. 허, 허,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히며 밥을 해바쳤던 이들이 사실은 내 아버지의 피땀을 훔친 도둑들이었다니요. 내가 구멍난 속옷을 입어가며 아꼈던 그 세월 동안 그들은 내 돈으로 거드름을 피우고 외도를 일삼았던 겁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끝에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내 안에서 솟구쳤습니다. 착한 아내, 희생하는 엄마 수님이는 그 밤에 죽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평생을 도둑맞은 한 맺힌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거울 속의 나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지? 좋아, 나가줄게. 하지만 내가 나갈 땐 이 집의 모든 벽지 한 장까지 다 뜯어내서 나갈 거야. 나는 그 밤으로 아버지가 남긴 수첩 속 지인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 크게 성공한 한 변호사분이 아직 살아계시더군요. 그분을 찾아가 모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안경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님 씨,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공소시효는 지났을지 몰라도 이 지분 증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이 회사의 주인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날부터 나는 치밀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고분고분한 노파인 척하며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이 내 연녀에게 빼돌리는 비자금의 흐름을 파악했고 도박에 빠져 회사 공금을 유용하는 아들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빌라를 탐냈던 진짜 이유가 친정의 도박빚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알아냈죠. 남편은 내가 짐을 싸서 나가기만을 기다리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내일이면 그 여편네를 쫓아내고 불륜녀와 화려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만수 씨, 당신이 내일 보게 될 건 이혼 서류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파멸일 거야.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 잃어버린 40년의 이름으로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줄게. 어머니의 괴짝에서 진실을 마주한 그날 이후 나는 단 한순간도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더없이 고분고분한 노파의 가면을 썼지요. 아침마다 남편의 구두를 닦고 그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정성껏 조려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나 보군이라며 비웃음 섞인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 비웃음이 내 안의 불길을 더 단단한 얼음으로 바꾼다는 걸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나는 매일 오후 시장에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통 구석, 허름한 찻집에서 아버님의 옛 동료들과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세월이 흘렀어도 아버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셨더군요. 수님 씨, 우리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박만수가 자네 아버님 땅을 어떻게 가로챘는지 우리가 다 증언하겠네. 그분들의 갈라진 목소리가 천군만마처럼 든든했습니다. 나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은밀하게 회사 지분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내 연녀에게 눈이 멀어 회사 자금을 쌈짓돈처럼 빼돌리고 있었고 주주들은 그런 그의 방만한 경영에 이미 신물이 나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비자금과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소액 주주들의 마음을 하나둘씩 얻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내 연녀와 다정하게 백화점 쇼핑을 즐기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내 연녀의 손목에는 내가 평생 한 번도 차보지 못한 다이아몬드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죠. 자기야, 이거 진짜 예쁘다. 박 회장님 최고. 콧소리를 내며 매달리는 그 여자를 보며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껄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백화점 복도에 울려 퍼질 때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만수 씨. 지금 마음껏 웃어도 당신이 그 여자에게 사준 그 팔찌, 사실은 내 아버지의 피눈물로 만든 거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일부러 더 초라한 행색을 했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꿰매고 남편이 먹다 남은 식은 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내 그런 모습을 보며 아들 녀석은 엄마 제발 좀 궁상맞게 살지 마요. 아버지가 돈 안 줘요? 라며 핀잔을 줬습니다. 그 아들 녀석은 내 돈으로 산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말이죠. 나는 아무 말 없이 밥알을 씹었습니다. 돌을 씹는 것처럼 서글펐지만 속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 밥이 내 생애의 마지막 눈물 젖은 밥이 될 테니까. 밤이 깊어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면 나는 그의 옷가지를 정리하며 주머니 속 영수증과 휴대전화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는 내가 글자도 잘 모르는 까막눈인 줄 알고 방심했지만 나는 매일 밤 그가 남긴 흔적들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변호사님께 보냈습니다. 횡령, 배임 외도. 그의 파멸을 완성할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거울 속에 비친 내 눈이 너무 서늘해 깜짝 놀라곤 합니다. 40년을 종처럼 살던 순둥이 순이미는 어디로 갔을까요? 복수라는 독배를 마신 내 영혼은 이미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빼앗긴 내 인생을 되찾는 성스러운 투쟁이었으니까요.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남편 만수 씨는 부쩍 짜증이 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었다느니 자금줄이 막혔다느니 하며 집에서도 연신 담배만 피워댔죠. 그가 그토록 믿었던 내연녀가 사실은 경쟁 업체에서 보낸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짝 흘려보낸 미끼를 덥석 문 결과였죠. 아들 지훈이도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도박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자 급기야 내 명의로 된 빌라 서류를 몰래 훔쳐내려다 내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거 잠깐만 빌려줘요. 내가 금방 채워놓을게. 라며 윽박지르는 아들의 눈은 이미 충혈되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겁먹은 척하며 서류를 내어주는 척했지만 이미 그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는 가짜였습니다. 며느리 혜진이는 은근슬쩍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요양원 팸플릿을 식탁 위에 올려두더군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데 공기 좋은 데 가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말은 걱정하는 척하지만 눈은 내 목에 걸린 낡은 금목걸이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가증스러워 구역질이 났지만 나는 그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며느리야. 나도 이제 쉴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들이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세우며 유산을 가로챌 모의를 하는 동안 나는 변호사님과 함께 황혼건설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완료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진 지분이 압도적이라 믿고 기세등등했지만 이미 이 사진의 절반 이상이 내 편으로 돌아선 뒤였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횡령 증거를 본 순간 침몰하는 배에서 내리기로 결심한 것이죠. 주주총회 전날 밤 나는 남편을 위해 마지막 만찬을 차렸습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곰탕을 진하게 고아 내놓았죠. 남편은 웬일이냐며 소주 한 잔을 들이켜고는 취기에 젖어 말했습니다. 순임아, 내일이면 다 끝난다. 큰 거 한 장 터지면 내가 너한테도 용돈 좀 줄게.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집 비울 준비나 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 남자가 정말 끝까지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엾어서였습니다. 네, 여보. 내일이면 정말 다 끝나겠네요. 저도 준비 다 했어요. 내 대답에 그는 의아한 듯 나를 쳐다봤지만 곧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40년 동안 입어온 낡은 면바지와 티셔츠를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실크 정장을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부엌대기 순이미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내일 드디어 그들의 가면을 벗기러 갑니다. 떨리지 않아요. 오히려 심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나는 그렇게 홀로 어둠 속에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 집안의 모든 거짓과 탐욕이 태양 아래 낱낱이 파헤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감상할 것입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나는 여느 때처럼 남편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손으로 지어 올리는 밥상이라 생각하니 손끝에 묘한 감흥이 서리더군요. 남편은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으니 저녁엔 일찍 들어와라, 축하 파티하게라며 기고만장한 태도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나는 그가 남긴 밥상을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나를 가두었던 낡은 고무장갑과 찌든 앞치마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친 손마디는 부드러운 장갑으로 감추고 세월의 풍파가 서린 얼굴은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 우아하게 다듬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여자는 더 이상 구분 등의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한 기업의 역사를 바로잡으러 가는 서슬퍼런 칼날을 품은 투사였습니다. 황혼건설 본사 회의실. 주주총회장은 이미 남편 박만수 씨의 기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임을 확신하며 소액 주주들에게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죠. 그때 회의실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습니다. 남편은 입에 물고 있던 물잔을 떨어뜨릴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집구석에 있어야 할 여편네가 여긴 어디라고. 나는 아무 대답 없이 회의실 정중앙 대주주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노망이 났나? 당장 끌어내. 그가 소리를 지르자 경호원들이 다가왔지만 내 옆에 서 있던 변호사님이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박만수 회장님, 예의를 갖추시죠. 여기 계신 분은 이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이자 선대 회장님의 정당한 후계자이신 수님 여사님이십니다.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안경을 벗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만수 씨, 40년 동안 내 밥 먹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그 밥값 이 회사로 받아내려고 하는데 불만 없지?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40년 동안 쌓인 응어리가 서슬퍼런 냉기가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제시한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땅을 가로챘던 조작된 계약서 원본, 그리고 남편이 지난 10년간 내연녀와 아들의 도박빚을 위해 빼돌린 수백억 원의 횡령 장부까지. 주주들은 야유를 퍼부었고 남편의 우군이라 믿었던 이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꿈이야. 당신이 어떻게 해? 당신처럼 멍청한 여자가 어떻게 해?
멍청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어. 나는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황혼건설은 이제 도둑들의 손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제 아버지의 피땀으로 일군 이 회사를 저는 오늘부로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회의실에 폭풍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40년 전 내가 결혼식장에서 들었던 그 어떤 축복보다 더 달콤하고 짜릿했습니다. 주주총회장이 아수라장이 된 사이 나는 곧바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가죽 의자에 앉아보니 생각보다 딱딱하고 차갑더군요. 이 자리에 앉기 위해 그는 친구를 배신하고 아내를 종처럼 부렸던 걸까요? 잠시 후 남편과 아들, 며느리가 회장실 문을 부술 듯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를 저렇게 만들고. 엄마가 제정신이에요? 아들 지훈이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도 옆에서 거들었죠. 어머님,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로 하시지. 이렇게 뒤통수를 치시면 어떡해요? 당장 취소하세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사라질 돈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비서에게 차를 내오라고 시킨 뒤 그들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내 빌라 서류 훔치려던 날 내가 다 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혜진아, 너나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 보내려고 상담받은 기록들 다 내 손에 있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왔던 거야. 하지만 너희는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지. 그저 밥해주고 돈 나오는 화수분 정도로만 생각했잖아. 남편 만수 씨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내 책상을 쾅 쳤습니다. 수님이 2년,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뭘 안다고 경영을 해? 이건 다 사기야.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사기는 당신이 쳤지. 우리 아버지 땅 훔쳐서 이 회사 만든 거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이 내 연녀한테 사준 그 아파트 어제부로 가압류 들어갔어. 그 여자? 당신 돈 끊기니까 벌써 짐 싸서 다른 놈한테 갔더라. 남편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여보,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우리 40년 정을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바닥을 기며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그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서글픈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쉬울 때만 찾는 40년의 정이라니요. 나는 단호하게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 이제 그 말을 돌려줄게. 이 회사에서도 그리고 내가 산 그 집에서도 당장 나가. 옷가지 하나, 양말 한 짝도 챙기지 말고 빈손으로 나가. 아들과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며 비웃던 그 수많은 세월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장실을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그야말로 폐잔병 같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나는 창밖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늘 부엌의 작은 창문으로만 보던 세상이 이렇게나 넓고 눈부셨군요.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무너진 회사를 바로 세우고 내 이름 석자를 세상에 각인시키는 일. 그것이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니까요. 회장실의 아침은 부엌의 아침과는 달랐습니다. 멸치 육수 냄새 대신 은은한 원두커피 향이 났고 도마 소리 대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내 마음은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은 마치 외계어처럼 보였습니다. 재무제표, 손익분기점, M&A. 평생 가계부나 써왔던 내게 이 숫자들은 나를 비웃는 암호 같았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앞에서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지만 뒤돌아서면 수군대기 바빴습니다. 부엌대기가 뭘 알겠어? 얼마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겠지.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죽은 시어머니의 망령을 보았습니다. 예, 내가 뭘 안다고 나서니? 너는 그저 주는 밥이나 먹고 집이나 지키면 되는 거야. 40년간 나를 쭝얼거리게 만들었던 그 독설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와 씨름하다 보면 문득문득 내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인 건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쫓겨난 남편 만수 씨는 예상대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 주변을 맴돌며 해고된 임원들과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언론에 나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죠. 치매 걸린 노파가 회사를 말아먹으려 한다. 젊은 제비족에게 홀려. 재산을 탕진 중이다 같은 입에 담지 못할 소문들이 인터넷을 떠돌았습니다. 심지어 아들 지훈이를 시켜 회사 앞에서 우리 불쌍한 아버지를 돌려내라며 1인 시위까지 벌이게 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향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창밖으로 내려다보며 나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저앉으면 저들은 옳았고 나는 틀린 것이 되니까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서류 더미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가며 밑줄을 그었고 변호사님을 붙잡고 밤새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최 전무가 교묘하게 조작된 이면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이것만 결제하시면 당장 급한 자금난이 해결됩니다. 그의 눈빛이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글자는 몰라도 사람 속은 40년 넘게 읽어온 나였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 딴짓할 때 보였던 바로 그 눈빛이었죠. 나는 직감적으로 펜을 멈췄습니다. 최 전무, 이 계약서, 변호사님 검토는 끝난 건가요? 내 날카로운 질문에 그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 거친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부엌에서 익힌 감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요. 최 전무의 함정을 간신히 피했지만 회사의 자금 사정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탁한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며 조직적으로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임원들은 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일선에서 물러나시죠. 그들의 목소리는 점잖았지만 내용은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면 초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제게 서열 10위 안에 드는 태산그룹의 김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남편 만수 씨와는 평생 라이벌이었고 성격이 대쪽같기로 유명한 분이었죠. 모든 임원이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 회장님은 그들을 본체만체 하고 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자네가 그 친구 딸인가? 그의 주름진 눈매가 깊게 패였습니다. 나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김 회장님이 내 두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늦었구먼. 자네 부친. 내 젊은 시절 가장 큰 은인이었네.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죽으려 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믿고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지. 박만수 그놈이 자네 집안을 그렇게 풍비박산 낸 줄은 꿈에도 몰랐네. 김 회장님의 등장은 그야말로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압박하던 임원들을 향해 서슬퍼런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이 회사는 이분 부친의 피땀으로 세워진 곳이야. 당장 그 더러운 입 다물지 못해. 그러고는 내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수님 여사, 우리 태산그룹이 황혼건설과 전면적인 파트너십을 맺겠네.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그동안 박만수 때문에 막혔던 해외 수주길도 내가 다 열어주지. 단 조건이 있네. 자네가 끝까지 이 회사의 회장직을 맡아야 해. 김 회장님의 선언은 생중계되듯 업계에 퍼져나갔습니다. 남편을 따르던 하청업체 사장들이 줄지어 내게 사과 전화를 걸어왔고 등을 돌렸던 임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내 앞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내주신 선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남편 만수 씨를 불렀습니다. 회장실이 아닌 우리가 처음 만났던 허름한 다방으로요. 남편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씻지 못한 듯 꾀죄죄했고 눈에는 도끼만 가득했죠. 내가 어떻게 김 회장을 끌어들여? 그 영감탱이랑 무슨 사이야? 끝까지 저급한 상상밖에 못하는 그를 보며 나는 혀를 찼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당신이 김 회장님 회사 기술 빼돌려서 경쟁사에 팔아넘기려던 증거야. 이거 김 회장님 손에 들어가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횡령과는 비교도 안 되는 중범죄였으니까요. 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떨렸습니다. 여보, 아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차갑게 식은 쌍화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살려는 드릴게. 대신 조건이 있어. 당장 한국 떠나. 당신 내연녀가 도망간 그 나라로 가서 평생 숨죽이고 살아. 만약 한국 땅 다시 밟는 날엔 이 서류 바로 검찰로 넘어갈 거야.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엔 티끌만 한 동 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찻값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미련 없이 일어섰습니다. 다방 문을 열고 나오자 환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비로소 40년 묵은 체증이 완전히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온전한 나만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잔해는 남았지만 파도는 잦아들었죠. 나는 가장 먼저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황혼건설이라는 이름 대신 아버지가 처음 꿈꾸셨던 상록이라는 이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나무처럼 정직하고 단단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죠. 회사는 김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나의 안주인 경영으로 빠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나는 어려운 경영 이론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집중했습니다. 직원들의 경조사를 직접 챙기고 현장 노동자들의 밥상을 가장 먼저 점검했습니다. 회장님이 해준 밥 먹고 싶어서 퇴근하기 싫다는 직원들의 농담에 40년 동안 지긋지긋했던 부엌길이 비로소 의미 있는 사랑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건 자식들이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은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같이 회사 로비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들의 눈물 속에 진심이 섞여 있는지 아니면 굶주린 배를 채울 욕심이 섞여 있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들 지훈이를 불러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었습니다. 지훈아, 이 국밥 한 그릇이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다. 아들은 영문을 몰라 나를 쳐다봤죠. 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엄마가 아닌 노예로 대했을 때 너희는 이미 자식으로서의 권리를 버린 거야. 내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것이고 너희에게는 단 한 푼의 주식도 넘겨주지 않을 생각이다. 대신 현장에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라. 땀 흘려 돈 버는 법을 배우면 그때 다시 나를 엄마라고 불러라. 아들은 처음엔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싸늘한 내 눈빛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역시 내 단호함 앞에 짐을 싸서 나갔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지만 이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지막 방법임을 나는 알았습니다. 자식을 망치는 건 가난이 아니라 부모의 눈먼 희생이라는 것을 70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 길로 나는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산소를 찾았습니다. 낡은 수첩과 회사의 새로운 인감도장을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너무 오래 걸렸죠. 죄송해요. 잡초가 무성했던 묘소를 정성껏 다듬으며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40년 전 시집 오던 날 아버지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살겠노라 약속했던 19 소녀 수님이가 비로소 아버지 품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생했다. 우리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엔 남편의 호통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깨우는 알람 소리에 기분 좋게 눈을 뜰 수 있겠지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야 나는 비로소 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나를 박만수의 아내나 지훈이 엄마가 아닌 상록건설 임수님 회장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이름은 그저 임수님, 나 자신입니다. 나는 요즘 새벽마다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굽었던 등이 조금씩 펴지고 거친 손마디에도 고운 크림을 바릅니다. 가끔은 혼자 기차를 타고 정처 없이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남편 밥 차려줄 걱정, 자식들 뒷바라지 걱정에 내 발등만 보고 살았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세상은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쫓겨난 남편은 가끔 술에 취해 국제전화를 걸어옵니다.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울먹이지만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습니다.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다시 내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깨끗이 비워내는 일이니까요. 나는 이제 그를 원망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내 인생이라는 책의 아픈 챕터 하나였을 뿐입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이제 죽는 순간까지 나답게 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그 사소한 자유가 얼마나 눈물겹게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지우고 가슴에 응어리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해보니 그렇더군요. 인생에서 가장 늦은 때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전성기입니다. 40년의 종살이 끝에 제가 찾은 진실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묻어둔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남은 생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으며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저 순이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